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앞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고 동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워킹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남기게 된 건 제가 겪은 일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아프면서도 동시에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주신 건 정직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었죠. 그런 제가 어쩌다 이렇게 큰 거짓과 배신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살이 넘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혼자가 되었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연애는 늘 뒷전이었죠. 30이 훌쩍 넘어갈 때까지도 저는 일에서 성취를 얻는 게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텅 빈 원룸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면 나도 언젠간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러다 마흔을 코앞에 두고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억지로 소개팅 자리를 주선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참 따뜻했고 말하는 태도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해 웃어줄 때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편안하겠다 하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우린 38배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서로를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실제로 처음 몇 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울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드디어 나도 평범한 행복을 찾았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야근이 잦아졌고 출장이라는 이유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죠. 하지만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에 싹튼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 그건 분명히 야근이라고 했던 날의 것이었는데 장소는 회사 근처가 아니라 다른 구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편이었고 남편에 대해서도 늘 그런 태도였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사소한 단서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수십 번 합리화를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근처에서 동료랑 밥을 먹었겠지. 출장이라면서 저기까지 간 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유난히 늦어지는 날, 옷차림이 예전보다 신경 쓴 듯 달라진 날, 심지어 휴대폰을 만지는 그의 손길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군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왜 내가 몰래 훔쳐보는 입장이 돼야 하지?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친한 친구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는데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증거부터 모아.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냥 의심만으로는 내 마음만 병들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래, 맞아. 내 눈앞에서 본 것도 영수증도 아직은 단편적인 조각일 뿐이야. 내가 만약 결정을 해야 한다면 확실한 걸 가지고 해야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끔 나는 모른 척하며 증거를 모으기로.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저는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했고 그가 다녀온 곳을 메모했습니다. 옷에 묻어있는 낯선 향수 냄새가 느껴질 때는 그 순간의 날짜와 시간을 휴대폰에 기록해 두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수고했어 하고 맞이했지만 제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기록을 정리할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져 내릴 때 아무것도 내 손에 남지 않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조각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보니 갑자기 제 눈에 남편의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손에 꼭 쥐고 다니던 그 휴대폰이 그날따라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고 모른 척해야 할까? 수없이 머릿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휴대폰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지문 인식을 시도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을 고르며 몇 번이나 시도했죠. 그리고 드디어 화면이 열렸습니다.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저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남편의 과거 연인이라고 결혼 전 지인에게 한 번쯤 흘려들었던 이름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웃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얼굴만 보면 나도 살아갈 힘이 나.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보자. 한 줄 한 줄 내려갈수록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억누르고 눌렀던 모든 의심이 사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져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다시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밤새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메시지 창에 있던 그 문장들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살아갈 힘이 나. 다음엔 조용한 곳에서 보자. 그 말들이 마치 제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혹시 아닐지도 몰라라는 기대는 사라졌고 이제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대화 이후 저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안의 무언의 다짐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남편이 퇴근 후 늦게 들어올 때면 저는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금액, 술집 계산서, 영수증 하나까지 모두 제 노트에 날짜별로 적어두었죠. 처음엔 단순한 메모였는데 어느새 제 노트는 하나의 사건 기록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오늘 늦게 와서 힘들었지? 씻고 얼른 쉬어.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좋아 더 속여봐.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다 기록하고 있어.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야근이라고 했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곧장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차는 회사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오늘도 그 여자랑?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약 3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 차는 낯선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 숨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은 어떤 여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과거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하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남편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구나. 내가 믿었던 결혼, 내가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제 몸은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그 시선, 그 팔짱 낀 손. 모두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제 눈이 거짓말할 리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챘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딘데?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동안 쌓아온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다 흐느끼고 겨우 진정했다 싶으면 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는 제 등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지금 당장 남편한테 따지고 싶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 내가 이혼을 생각하든 아니면 그냥 버티든 뭐든 간에 지금은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해.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 그냥 모든 걸 덮어두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내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아. 덮어? 너 그거 평생 덮을 수 있겠어? 내 눈앞에서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는데? 매일 얼굴 볼 때마다 그 장면 떠오르지 않겠어? 친구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 혼자 감내한다고 해서 사라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나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 도시락을 싸고 남편에게 오늘도 힘내하고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믿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관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귀가시간, 카드 사용 내역, 옷에 묻어온 향기, 심지어 표정까지. 모든 걸 제 작은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쓰면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점점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한 증거야.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 손에 증거가 있어야 해.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요즘 버틸 수 있어. 나만큼 널 이해해 줄 사람은 없어. 다음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그 대화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으며 제 손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두었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 메일에도 저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단순히 잠깐의 외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 아닌 다른 사람과 마치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겠구나. 남편의 거짓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출장이니 야근이니 하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제 노트에는 새로운 기록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확실히 끝을 봐야겠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연녀 집을 찾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빌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 차가 도착하는 순간 제 심장은 쿵쿵 울려대며 귀를 때렸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차에서 내렸고 곧이어 내연녀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멈춰. 남편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내연녀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야근? 출장? 이게 다 그거였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허둥대며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그게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내가 두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팔짱 끼고 웃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설명이 돼? 내연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귀에는 역겨운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다 찍었어. 당신들 웃으면서 팔짱 낀 거, 집 들어가기 전 입 맞춘 거. 다 기록했어. 남편은 그제야 다급하게 제게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애 생각해서 우리 얘기로 풀자.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애 생각? 애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이제 끝이야. 순간 남편의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제 발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 그냥 불쌍해서 병도 있고 내가 차마 외면을 못했어.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럼 당신이랑 저 여자랑 나누던 웃음, 팔짱, 그건 뭐야? 불쌍한 사람 위로하려고 이까지 맞춰? 당신 말대로라면 세상 불쌍한 사람 다 끌어안고 살아야겠다. 내연녀는 그제야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제발 화풀이는 저한테만 하세요.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한 저를 버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불쌍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아무 잘못 없는 내 아이가 이런 아빠 밑에서 살아야 하는 게 진짜 불쌍한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끝이야. 당신은 이제 남편도 아빠도 아니야. 앞으로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 말과 함께 저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캡처까지 이 정도면 불리할 게 없어요. 남편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확실히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우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니. 내가 애 엄마니까 단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울먹였고 시아버지는 분노와 당황이 섞인 얼굴로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하냐. 부모 얼굴에 먹칠도 정도가 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정말 이 결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요. 전 이미 다 봤고 다 확인했어요. 제 아들한테 더 이상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럼 애라도 아빠 얼굴은 가끔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요. 저는 제 아들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옳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다. 성호는 스스로 망가진 놈이야. 우리도 더는 두둔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는 너무 명백했고 남편은 끝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제 쪽의 완승이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 양육권은 제가 단독으로 가졌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솔직히 그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 아이와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우리 집에 안 와?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만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게 지켜줄게. 내 아빠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절대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남편이라는 존재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판결문이 손에 쥐어졌을 때 제 안에서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련함, 슬픔,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이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나 혼자 키워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웃어야 했기에 울고 싶은 순간에도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쏟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다시 눈가를 닫고 태연한 얼굴로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양육비를 받게 되었지만 그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맡아야 했고 밤늦게까지 집에서 추가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 이 아이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힘들면서도 소중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랑 사는 게 좋아. 우리 둘이니까 더 재밌어.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니까. 물론 주위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애써 웃어넘겨야 했고 학교 행사에 혼자 참석할 때면 괜히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은 잠시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제 아이와 저의 삶이라는 걸. 조금씩 저는 새로운 일에도 도전했고 제 자신을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버텼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혼을 한 지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제 곁에는 소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너무 커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지 않았겠니? 그럴 때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만든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삶을 살든 내연녀가 어떤 결말을 맞든 그것은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아이와 함께 꿋꿋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한 번의 배신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배신도 어떤 상처도 당신의 삶 전부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상관없어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그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